주식보다 중요한 부채, 주식보다 중요하지만 어렵다 보니까 다들 이제 잘 이해하기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하게 되는 부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글로벌 본드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채권 시장을 보면요. 미국이 거의 절반입니다. 51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시장이 규모고요. 전체 채권 시장 규모는 133조 달러입니다. 그 안에서 뭐 중국이 2위를 다투고 있죠. 20조 달러 규모의 채권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 굳이 채권을 찍어내진 않잖아요. 보통 얘기하는 채권이라는 거는 국채라거나 회사채, 그리고 그 회사채 안에 포함되는 금융채 정도를 채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만 36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찍어내는 국채만. 그리고 미국 회사채가 대충 한 10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한 2, 3조 달러 정도가 금융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는 채권을 찍어내지도 않는데 요거는 뭘로 잡히냐? 그냥 부채입니다. 채권을 찍어내지는 않지만 그냥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채권 시장 규모만 133조 달러라고 하고요. 전체 부채 규모는 이게 미국만이에요. 미국의 부채 규모만 지금 100조 달러에 달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으로 찍어낸 부채가 50조 달러일 뿐인 거지 전체 부채는 100조 달러에 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100조 달러의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이 고작 60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게 2025년 들어올 때예요.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면 거의 S&P 500이나 나스닥이면 다 고점일 때였잖아요. 지금 요때보다 10%는 빠졌습니다. 10% 빠졌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2, 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커진, 이렇게 비대해진 주식시장보다도 부채시장은 40-50% 정도는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당연하겠지만 큰 시장일수록 우리의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미국만 봤을 때도 지금 주식시장보다 부채 시장이 한 1.67배 크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채라는 거를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구글에다가 부채를 검색하면 이런 거밖에 안 뜹니다. 부채를 뭘로 검색해야 뜨냐면 빚이라고 검색해야 부채가 뜹니다.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레버리지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던 나라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끼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세계 시장에서는 부채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주식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부채가 주가를 올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빚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주로 이제 빚 얘기할 때 나라빚, 가계빚, 기업빚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나라빚은 국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기업빚은 회사채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가계빚이야 뭐 우리가 주담대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 빚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면 더 좋겠지만 일단 이 채권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것들은요, 기준금리와 신용도와 만기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념이라는 거를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면 뭐 모두들 아시는 얘기죠.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가 기준금리다. 중앙은행은 뭐냐? 우리 국가는 돈을 정해놓잖아요. 국가가 당신네들 이 돈 쓰세요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돈이 아닌 다른 거를 쓰게 되면 당신들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규율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위조지폐범이 일반적인 범행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도요, 화폐 권력에 대해서 함부로 대들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화폐에 대한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요 중앙은행이라는 집단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마다가 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통화를 유통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죠. 통화를 찍어내서 이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 줄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찍어낸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채권을 파십시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발권 주체의 채권을 매입해 줌으로써 돈을 빌려주는 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중앙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줌으로써 중앙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거,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 돈이 도는 메커니즘인데요. 그리고 그 돈을 돌게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기준이 되는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 금리 결정 자체가 우리가 돈 빌려줄 때 며칠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이자 얼마큼 받을게요 라고 정하는 거고요. 그거를 정할 때는 중앙은행이 나름의 기준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성장과 물가라는 기준을 많이 이용하죠. 그 기준을 이용해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요,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7일짜리 대출이에요. 7일짜리 대출을 1년 이자로 봤을 때 빌려주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 1일물 콜금리입니다. 하루짜리 대출이에요. 하루짜리 대출을 연이율로 환산을 했을 때 일본은행도 마찬가지로 1일물 콜금리로 정하고 있고, 중국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LPR 금리를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나 중앙민국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이라는 개념을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 정도를 인식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한국, 일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다른 나라 것까지 굳이 다 알 필요는 없고, 미국이랑 일본은 하루짜리 대출을 기준금리로 삼고 있고, 한국은행은 7일짜리 대출을 기준금리로 삼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개인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정도한테만 빌려주는 게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인 상태이고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의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0.5%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요 기준금리 중앙은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유튜브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근데 대충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개념이실 테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신용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2022년부터인가요? 점수제로 바뀌어가지고 요 신용 점수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요거 관련해서도 좀 재밌는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90%인가 80%가 900점대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신용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신용점수가 높대요. 그러면 전부 신용점수가 높으면 대출 받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신용점수가 낮은 게 유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을 기업 단위로도 확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업들이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나이스신용평가는 개인신용도 함께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글로벌하게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의 S&P도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피치, 그리고 무디스라는 세계 신용평가 기관이 가장 글로벌하게 좀 인지도가 높은 신용평가 기관이다. 그들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이 해주는 거는 좀 후하게 내주는 편이고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B급이라고 하면 조금 짜다 정도의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국제 기준으로도 BAA 정도면 아주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이다 보니까 그 물이 너무 넓을 뿐이다 보니까 이게 좀 상대적으로 짜다라는 느낌이 들 뿐이지, 요 기업들은 아주 건실한 기업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와중에 채권형 펀드의 운용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시면요, 채권을 여러 개 사고 있지 않을 겁니까? 채권을 여러 개 사고 있는데, 뭐 국고채, 뭐 도로공사채, 뭐 IM캐피탈 채권, 뭐 이런 채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 신용등급 들어가 보시면요, RF라고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고채에 대해서 RF라는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리스크 프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나라가 돈 못 갚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완전 프리합니다. 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국내 채권의 국고채는 리스크 프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채권은 AAA급, A+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 프리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조금 이제 아는 체하기 좋습니다. RF가 뭐예요? 했을 때 리스크 프리요 라고 얘기하면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물론 우리나라가 국내에서는 리스크 프리겠지만 국제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피치나 S&P나 무디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등급을 이렇게 매기고 있고, 뭐 요 정도는 꽤나 나쁘지 않은 편이다. 국제적으로도 상위 한 10위 안에는 들어가는 신용평가 등급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탑 클래스는 아직 못 된다 정도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신용 스프레드가 뭐냐면요, 신용도가 아주 좋은 기업과 아주 나쁜 기업이 당연히 발행금리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신용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금리를 낮게 줘도 사람들이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채권이란 거는 저한테 돈 빌려줄 사람 해서 돈을 빌렸다는 빚증서입니다. 근데 제 신용 점수가 1000점이고
다른 누군가의 신용점수가 300점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돈을 빌려주려면 2%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해도 신용도가 300점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자 한 5, 6%는 줘야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용도가 다른 기업들 간의 금리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민평사, 그러니까 민평 3사가 이제 그 나이스 신용평가 뭐 거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AA급을 받은 회사채와 그리고 국고채 3년 이하의 신용도의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요 신용 스프레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AA급의 회사의 채권 금리가 낮아져서 국고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도 많은 자금이 몰렸고 많은 자금이 몰린 만큼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몰릴수록 스프레드는 낮아질 거고 그만큼 조금 더 위험한 곳에 자금이 많이 몰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졌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이거는 AA급이랑 국고채다 보니까 그래도 스프레드가 좁은 편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로는요. 투기 등급 정급 본드하고,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정급 본드하고 투자 등급 채권하고 비교를 하는 스프레드도 있습니다. 그 스프레드가 좁아졌다는 것은 정말 극단에 치달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익스트림하게 탐욕에 가득 찬 수준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중립 수준까지도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장이 빠지면서 이제 탐욕이 좀 줄어들긴 했었지만 불과 3월 중순까지도 엄청난 탐욕일 정도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미국 시장에서요 많이 벌어졌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미국 시장은 탐욕이 아주 많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의 개념이 또 있는데요. 채권이라는 거는 발행을 하면 한 달짜리도 발행을 할 수 있고 두 달짜리도 발행할 수 있고 길면 30년짜리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 달짜리를 발행하면 제가 1억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1억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요. 그리고 30년이면 1억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빌렸다가 중간중간 이자만 주다가 막판에 원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 만기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안에는 또 할인채, 이표채 뭐 이런 개념들이 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공부해 보시고 그냥 만기가 다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짧게 빌려주는 것보다 길게 빌려주는 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게 상식적입니다. 보통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미국의 국고채 기준이에요. 미국은 요런 국채들을 발행을 하고 있고 요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요 정도의 금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년물부터 50년물까지 요런 금리로 우리한테 돈 빌려주세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 금리 차기는 하죠. 뭐 어쨌든 이거는 각자 투자자들의 판단이기는 하니까요. 요 만기에 따라서 또 금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 와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30년물짜리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샀으면 이거를 30년 뒤에나 내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미국이 30년 뒤에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30년 뒤에 만약에 미국이 망하면 우리는 요 미국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될 거니까요. 돈을 아예 못 받는다면 그거는 디폴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자 지급이 불가해지는 상황을 모라토리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회사채며 금융채 전부가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위험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스프레드의 개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까는 신용 스프레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죠. 기간 스프레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를 보여주는 표를 제가 갖고 오기는 했는데요. 그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차를 텀 프리미엄 또는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년물하고 2년물의 금리차가 역전되면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니까 그래서 역전된 상황에서는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 스프레드와 이 기간 스프레드는 우리가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혹은 침체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좋은 힌트를 주는 데이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에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발행 시장은 기업 공개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더본코리아가 IPO를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발행 시장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10%나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가 발행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아니면 코넥스, KOTC 이런 데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유통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주가가 오른다 한들 떨어진다 한들 아무런 득도 아무런 실도 없어요. 물론 이제 경영진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여기서 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라는 이슈가 없는 이상은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얼마에 되든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이 유통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행시장은 발행을 하는 주체가 저 채권 찍을게요 돈 빌려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발행시장이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죠. 발행 주체가 주관사를 통해서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저 채권 좀 찍고 싶은데 돈 좀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발행시장이고요. 이미 발행되어 있는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은 그냥 유통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변수에서 이 유통시장에서 채권의 가격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시소짤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채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채권의 가격 변동은 듀레이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1년짜리 채권을 1억 원치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율 한 3% 정도로 발행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저는 1억을 받고 3%인 300만 원을 받으면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6개월만 갖고 있다가 아씨 이거 팔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장금리가 2%예요. 2%밖에 안 돼서 지금 내가 만약에 채권을 새로 발행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이자를 2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6개월 갖고 있었던 요 채권은 이거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1억 3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새로 사는 사람은 1억치를 산다고 해도 1년 뒤에 1억 200을 받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은 반년 뒤에 1억 300을 받는 게 좀 더 매력적이겠죠? 그러면 요 1억짜리 채권을 1억이 아니라 제가 1억 100만 원에 살게요 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듀레이션이 짧은 만기가 1년이나 6개월밖에 안 되는 채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0년짜리 채권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10년짜리 채권을 이자 3%짜리 채권을 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에 대한 표현은 무조건 연이율입니다. 그래서 연이율 3%짜리 채권을 1억 원치를 샀습니다. 1년 갖고 있었고 앞으로 만기가 9년 남았어요. 9년 뒤에 내가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시장금리가 2%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의 이자를 나는 더 얻는 거잖아요. 시장의 금리가 2%라면 그러면 앞으로 9년 동안 1%라면 9%의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9년 뒤에 이자를 받을 요 채권을 저 지금 현금이 급해가지고 지금 이거 팔아야겠어요 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선물 현물이나 가격 결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별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론상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이 9년치의 이자를 1% 차익을 땡겨받아서 1억 900만 원에 팔아도 이게 팔린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대비 시장금리가 떨어질수록 나는 채권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반대로 내가 만기가 엄청나게 긴데 지금 시장금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금리보다 높아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똥값에 팔리게 되겠죠. 이게 시소에 비유하는 게 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내가 가진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시소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듀레이션은 요 받침대가 여기에 가까울수록 변동이 여기서는 더 커지겠죠. 이렇게 장난 아니죠? 제가 다 하나하나 그렸습니다. 듀레이션은 이건 상대적으로 짧은 거고 잔존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훨씬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2019년에서 코로나 터지고서 2021년 요 사이에 미국 장기채 10년물을 사셨던 분은 앞으로 만기가 한 7년은 남았어요. 만기가 7년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금리보다 무려 한 4% 정도는 금리가 낮습니다. 1년에 4%면 7년 남았으면 거의 30%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때 채권 사셨던 분들이 지금 그 채권을 시장에 내놓으면 거의 반값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때 산 채권은 정말 매력이 없는 채권이고요. 반대로 요때 산 채권은 무려 2010년부터 봤을 때 여기보다 높아진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게 오를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장기채를 사면 아주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지금 장기채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 근데 항상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은 틀린 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장기채가 나쁘지는 않은 자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만약에 내가 장기채를 금리가 높을 때 샀으면 아주 나이스한 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세계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도 훨씬 큰데 전체 부채 시장은 채권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부채를 이해하기 위해 금리, 기준금리, 신용도, 만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금리는 언제나 연이율로 표시되고 기준금리는 발권력이 있는 중앙은행이 기관에 대출을 내줄 때 쓰는 금리입니다. 신용도는 기업의 자본이나 이익,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출 상환 및 이자 납입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기는 돈을 빌리는 기간,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시장, 발행된 채권이 유통될 때는 유통시장에서 적용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이 낮으나 상환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같은 신용도, 같은 만기라도 시장 상황, 그러니까 기준금리 변화 같은 것들이요, 에 따라서 발행 금리에 언제나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만기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국고채라도 발행된 금리에 따라서 그 채권의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는 유통시장에서 채권의 시장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채권이 별거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채권의 웬만한 것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장기채가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기인을 하십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한다라는 점에서 기인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셨을 때, 당연히 10년 만기보다는 30년 만기가 더 유리하겠죠. 듀레이션이 더 기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근데 항상 모든 게 확신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요소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